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의 심리 지표보다는 이제 매크로 데이터에 따라서 또 시장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거시경제 지표가 좀 꺾여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지금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예. 다 보면은 굳이 미국의 경기가 이제 꺾이는 것보다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게 그래도 우리도 같이 과실을 누리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거기 경제가 좋아야지 우리 수출도 좀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실제 지표가 너무 다르다라는 건데, 보시면 이 선이 이제 미국의 소비의 선인데, 이 추세선을 지금 딱 코로나 이후에는 완벽히 넘어서서 이 추세선 밑으로 지금 안 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계속 이제 견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 건설도 일단 너무 좋죠. 너무 좋게.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견조하면 망가질 수가 그렇죠. 없죠. 웬만해서 망가지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소비가 이렇게 견조한 배경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굉장히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라서 GDP 네. 대비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당히 낮아져 있다 보니 부채 부담이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오히려 고금리 때 이자 수익으로 더 많이 벌어서 그 덕분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뭐 미국은 확실히 양극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뭐 연끌을 해서 막 자산 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동성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5% 넘게 주는 막 그런 MMF나 뭐 이런 데 넣어서 그 이자 수익으로 본인들의 수입이 더 올라가서 그걸로 또 이제 소비를 또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금리가 이렇게 소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도움이 되어 주기도 한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소매 판매액 지수가 또 우리나라 내수의 어떤 사람들이 좀 소비를 얼마나 좀 잘 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보기에 좀 좋은 지표인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었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로 갔었던 시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갔었던 시기들이 대부분 보면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이럴 때 당연히 마이너스로 갔는데 일시적인 충격. 그쵸. 근데 다 V자 반등을 망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소비가 그래도 우상향해왔는데, 10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결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져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주로 이제 고소득자들이 또 이제 빚을 많이 내 형국이라 고소득자일수록 또 이제 부채 부담을 많이 지고 있어서 이런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소비가 늘기가 쉽지 않고 소비가 오히려 좀 소비를 방해하게 되고, 지금 다들 이제 또 가계부채 들면서 이제 원리금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실제로 장표에서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이제 결국은 민간 소비 인 건데, 보시면 뭐 사실 대부분 뭐 다들 이렇게 항상 힘들다고들 하죠. 항상 힘들다고 이제 좋다고 하는 경우들 잘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지표로 나타난 거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민간 소비가 이렇게 금리가 막 우리나라가 1%대 기준금리를 1%대 유지했었던 시기보다도 지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지금 뭐 이렇게 3% 정도로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당분간 약간 내수에서 좀 뭐 침체에 가까운 좀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는 완전히 좀 반대의 상황을, 그렇죠. 그 근간은 결국은 좀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지금 어떤 그 성적표랄까요? 그렇죠. 그런 걸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에 그 이후에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디레버리징이 오바마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잘 됐죠. 네, 잘 돼서 가계부채 비율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 하나의 동력이 또 되는 건데, 우리는 완전히 그 반대. 그렇죠. 물론 이제 가계부채를 잡는다고 해도 증가율을 조금 좁히는 거지. 가계부채는 계속 사상 최고치고, GDP 대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소매 판매, 그게 거의 이제 내수라는 얘기인데,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아마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지표로도 사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이유가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나라의 통화라는 게 통화의 가치가 그 나라의 이제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염려인 거죠. 네, 그 말씀에 사실 되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환율이 이게 이 회색 이게 음영측이 이제 환율이고 환율이 오를수록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가도록 역축으로 돼 있거든요. 네. 보시면 이 환율의 이 흐름과 이제 민간 소비가 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낮아질수록 민간 소비도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최근에 저렇게 계속 민간 소비가 안 좋은 건 아까 가계부채 말씀도 드렸지만 환율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품들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의 실질 소득은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소비가 좀 안 되는 좀 그런 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냐라는 걸 이제 결국 뭐 채권의 시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검은색 선이 이제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보시면 대체로 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더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예, 그 시기에는 환율이 이제 한 대략 1,000원에서 한 1,100원 네. 뭐 이렇게 흐름이 갔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딱 2023년 이후부터는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이제 10년물이 거의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미국은 지금 한 4.5%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회색 바가 이제 그 격차를 나타내는 건데 이 격차가 지금 벌어질수록 환율이 너무 이제 지금 원화 약세로 이제 가는. 그래서 이게 무슨 그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환율은 1,100원이었는데 네. 근데 2022년엔 1,200원, 2023년에 1,300원, 2024년에 1,400원. 그러니까 마치 끝자릿수를 맞추듯이 지금 이렇게 100원씩 탁탁탁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환율이란 건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몸무게 같아서 그러니까 한 번 올라도 거기서 이제 계속 잘 유지하면 옷 한 번 다 새로 사고 그거로 이제 쭉 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참을 수 있는데 계속 오르면 야 이거 옷을 뭐 계속 살찌고 계속 사야 되냐 이게 막 좀 이 뭔가 거기서 환율이 계속 오른 거에 따른 폐해가 올랐다가 좀 가만히 이렇게 유지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폐해가 클 수밖에 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마치 그러면 2025년은 이제 드디어 1,500원 뭐 그 다음에는 뭐 1,600원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좀 공포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나라의 어떤 성장 같은 걸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이고 미국은 이제 성장이 좋고 하니까 이제 성장의 차이가 국채금리 차이로 발현이 되고 그만큼 이제 이게 벌어질수록 이제 화폐 가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시적으로는 한 가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가 환율을 이제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움직였냐를 볼 때 우리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를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랑 이렇게 거의 페어로 같이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3년 말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이 흐름이 이제 엔화와 위안화 움직인 거에 따라서 이 빨간색 한국 원화도 이렇게 막 움직였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8월달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엔화가 금리 한번 올렸을 때 쇼크 났었죠.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우리도 덩달아 1,380원에서 1,310원대까지 이렇게 막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은 지금 금리를 계속 좀 더 올리고 싶어 하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엔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강세로 갈 여력이 있고 그러면 약간 페어처럼 같이 따라가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도 좀 더 강세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위안화랑도 역시 비슷하게 또 같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할 때마다 또 위안화가 좀 강세로 가는 경향인데 그때 또 원화가 또 같이 이렇게 페어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본과 중국은 약간 이제 약세를 좀 마무리하고 특히 일본 위안화 같은 경우는요 조금이라도 더 강세로 가려는 동력이 있다 보니까 원화도 딸려서 이게 좀 마냥 약세로만 간 게 아니라 다시 좀 이렇게
좀 화폐 가치가 좀 더 강해진 쪽으로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좀,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렇게 강세로 조금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참 나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한중일에 대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끌어올려라 막 이런 얘기를 일기 때도 계속 했었던 그쵸. 분이다 보니까 그런 압력에 의해서라도 뭐 그게 달러 약세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정말 위안화와 뭐 엔화의 강세에 의해서든 이게 마냥 막 1,500원, 1,600원 향해 가기보다는 살짝 다시 진정이 될 만한 그런 여건들이 그런 요인으로 매크로 요인으로나 정치적인 요인으로나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네.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게 맞습니다. 현재 1,400원까지 반영은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미국의 채권금리도 떨어지고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거나 중국 쪽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하면은 우리는 그 또 이제 반대로 되돌림의 시간이 올 수 있는 그럴 수도 원달러 환율이 있는, 내려가는 즉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러면은 또 그때 외국인 자본이 또 국내 주식 시장이든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를 외인들이 많이 이렇게 던지는 이유 중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도 있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그러면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이제 그렇죠. 외국인 빼야 입장에서 된다. 그럼 환차손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지금 그 공포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화폐 가치가 이제 더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선 좀 반등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코스피의 반등과도 좀 지금 밀접한 영역이 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혹은 시나리오대로 네. 뭐 가는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네. 참 그 트럼프 트레이딩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상자산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 비트코인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논거를 또 쭉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때 댓글에 너나 사라. 네. 그때는 코인이 조금 좋다가 안 좋아질 타이밍이었던가? 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ETF 통과돼서 약간 그 전후로 막 ETF 기대감에 막 올랐다가 ETF 정작 승인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서 한 1억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막 한 7천만 원대로 이렇게 좀 가서 이제 7, 8천만 원에서 횡보했던 뭐 그런 시기. 그때 샀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더블인데. 그게 물론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 정도로까지 강세로 다시 가게 한 거는 트럼프가 돼서가 가장 좀 큰 동력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면의 내러티브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가 뭐 지금은 뭐 암호화폐 대통령이라 불러달라고 뭐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일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비트코인 싫어한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막 하면서 뭐 사기 뭐 정말로 이런 단어로 막 이게 써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혹시나 이제 달러를 위협할까봐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약간 띄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그 수년 전에는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비트코인을 이제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스탠스를 확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요런 시기만 해도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중국이 그래도 계속 비트코인을 되게 채굴을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이 어떤 비트코인의 큰 손 중에 중에 중요한 어떤 국가였었죠. 근데 그 이후 뭐 이런저런 뭐 어떤 배경으로든 인해서 지금 채굴을 다 못하게 해버리고 비트코인 거래소도 다 없애버리고 중국은 약간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쪽으로 이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세계에서 일단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현저하게 저 이전 시절보다는 낮아졌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했냐면 이 테더라는 거를 아마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본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달러를 내가 낸 만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내면은 달러를 다시 돌려주는 이렇게 달러를 리저브로 쓰고 있는 옛날에 달러가 금 본위제 했듯이 그렇죠. 했듯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한 것만큼 이제 시중에 이제 풀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테더사이고 이 테더사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달러를 넣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간 규모가 엄청나게 그래서 시가총액이 저렇게 커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이게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로 쓰인 셈이거든요. 즉 비트코인을 살 때 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테더사는 그러면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받은 달러를 어떻게 쓰냐라면 대부분 미 국채를 사는데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써서 날리면 안 되니까 그쵸. 안정적인 데다 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미 국채에 사는데 쓰고 있고 그래서 무려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음 가는 정도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 시장 이제 커져도 뭐 꿀인데 약간 좀 우리의 국채를 사줄 든든한 우군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그 국채를 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위협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달러 뒷받침해주는. 뒷받침을 해주고 달러를 좀 서포트하는 엄청나게 큰 세력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좋은 우군 정도는 지금 동반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의 힘이란 게 저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그 SEC 이제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감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게리 갠슬러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하도 암호화폐를 막 규제하려고 하고 된다고. 그랬던 분이라 그래서 이분이 곧 최근에 해임될 예정이라고. 그렇죠. 해임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한테서 괴롭힘 받았던 코인들이 막 뛰고. 코인들이 막 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게 2018년도인데 MIT에서 이분이 강의한. 그렇죠. 이제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강의한 거를 누구나 무료로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연들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이제 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실 2021년에 이분이 SEC장이 됐을 때 암호화폐 하시던 분들은 내심 와 하고 이렇게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뭐 잘 되지 않을까 했으나 근데 정작 SEC 들어가서는 막 규제와 이런 데 힘쓴 거죠. 그러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처럼 이렇게 나는 이거 사기다 하던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해로울 것 같을 때는 그렇게 보다가 미국의 오히려 달러 시스템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입장을 전향을 하고 또 게리 갠슬러처럼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도 투자자 보호라든가 막 이런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규제를 또 세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딱 이렇게 또 변모를 하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성이랄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때 막 이제 이런 그 높은 인물들이 자기의 스탠스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들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저는 좀 미국에 대해서 이게 되게 좀 부러운 모습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꼭 이 사람이 한 번 이랬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은 뭐 비트코인 팬이다. 이 사람이 한 번 뭐 이렇게 비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계속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온당하지 않은. 근데 약간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국익에 도움이 되면 기존 스탠스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협상의 내용도 바꿀 수 있고, 좋게 보면 유연성, 그렇죠. 나쁘게 보면 예측 불가능, 뭐 이렇게 봐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사람도 SEC 의장 자리에 갔을 땐 또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더 우선시할 정도로 원래 그러니까 SEC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금융위원회 뭐 아니면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그건 아니다. 그건 다른 거. 금융감독원 뭐 이런 금융감독 당국이니까 원래 하는 일이 규제. 그러니까 규제 쪽으로 원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트럼프는 사람 바꿔서 우리는 완화로 하고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면들이 이게 시장의 어떤 좀 다양성, 이게 항상 시장이 입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동성으로 좀 이어진다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그냥 이거는 그냥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 어쩌면 부동산 이런 것과도 다 연관돼서 그냥 투자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읊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2016년에 처음 비트코인 접했고 그때가 이제 40만 원이었을 때인데요. 40만 원이요? 네, 그때는 한 개당 40만 원이었습니다. 어디 타임머신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게 그래서 참 저도 되게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을 하는 게 이제 제 아이가 2017년에 태어나서 얘가 어릴 때 얘를 위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이를 위해 지금 뭘 해줄까 해서 뭐 투자를 어떤 주식을 사서 나중에 준다 하듯이 비트코인 하나 정도를 그냥 지갑에 보내놔둘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안 했던 거를 항상 단돈 40만 원 뒤돌아보면 물론 그때는 40이 아니라 또 이때쯤 되면 2017년 한 저때 한번 이제 쭉 올랐다가 봤어요. 그렇죠. 여기 한번 쭉 하이프를 주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요때가 이제 제일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붐이 장난 아니었던 때인데 이게 이랬다가 쭉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제 한 주로 이 700만 원대를 굉장히 오래 횡보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계에서 한 달은 거의 부동산 시장에서 1년과
다름없는 아주 그 연겁의 시간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저는 700만 원대에서 횡보했다라는 기억이 이제 있는데 그쵸, 근데 이쯤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쎄 뭐 비트코인이란 자산과 이제 호흡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 요 시기라서 네. 그래서 이 한번 반출을 해본 건데 돌아보면 우습죠. 왜냐면 아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생각하면 이 시기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받은 시간 아니냐. 그냥 있는 돈 계속 사서 모을 수 있었다. 하면은 뭐 개수를 늘릴 수 있던 시기일 텐데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이때 그렇게들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때쯤 되니까 이제 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아무도 뭐 안 하고 그래서 너는 뭐 재테크 어떻게 하냐 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거 계속 좀 진다라고 하면은 표정도 막 되게 안 좋고. 저 옛날에 투기하다 실패한 놈. 뭔가 아직도 물려가지고 저 나오지도 못하고. 뭔가 그런 그래서 네. 이게 즉 뭐냐면 그 외로움 뭔가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안다? 뭐 이런 거에 따른 그 외로움과 소외감이 또 은근히 이제 투자를 하는데 되게 큰 걸림돌이 되고 그쵸. 그 와중에 이게 이렇게 한번 또 750에서 한번 이렇게 이게 조정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한번 네.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막 정신적으로는 힘든데 아무도 안 하니까 네. 나의 이 나만 통도 힘들어. 나만 힘든 거죠. 일단 나만 힘들고 언론에서도 안 다룬 거예요. 이게 뭐 이제 그쵸. 750에서 500이 됐든 말든 네. 막 저는 이걸 계속 코업하면서 이때 왜 이렇게 조정받았냐면 이때 계속 파월이 금리 올린다고 말할 때마다 이게 계속 막 박살이 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와, 이 시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딱 요 가격대 보시면은 제일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가 그 표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요즘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뭐 한 2년 전, 3년 전 뭐 이렇게 영상이 뜨는데 진짜 코인 몰빵했다가 전 재산 날렸습니다. 그렇죠. 막 울고불고하는 그런 영상들이 뜨는데 그게 저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근데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아유. 그게 뭐 이런 시기였고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저 때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도 이 시기가 힘들었던 게 남들이 안 해서도 있지만 또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내 눈치 뭐 이런 것도 그쵸. 이제 견딜 수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금 뭐 그렇죠. 하는 거냐? 차라리 그 돈으로 술을 마셔라 인간아. 뭐 그렇죠. 뭐 그냥 차라리 뭐 하면 되지. 심지어 요 시기는 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또 좋았던 시기라 막 야, 그런 거 해야지만 뭐 집을 샀어요. 뭐 등등 이제 이런 타박에 시달리면은 이 시기를 견디기 힘들고 아무리 믿음이 있었어도 결국은 뭐 팔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돌아보니 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부동산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1, 13년 요럴 때는 집을 왜 사냐는 약간 그런 시기고 맞아요. 그때 저는 딱 이제 2013년에 이제 집을 이렇게 샀었는데 그때도 역시 굉장히 외롭고 힘든 마음. 그때가 딱 그 2013년이면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부총리 시절. 그게 2014년 이후입니다. 14년 이후인가? 예, 왜냐면 2012, 13년에 워낙 계속 워낙 안 좋아서 계속 심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다 집을 너무 안 사니까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정책 나오고 그렇죠. 정책들이 막 이제 LTV DTI도 좀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게 기조가 2012, 13년까지는 딱 정권이 2014년부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데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좀 약간 가계부채를 더 깊이 통제해야 된다. 좀 그 기조가 조금 더 우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는 약간 수출도 되게 둔화되고 뭔가 이제 내수를 좀 더 살려야 되는데 내수를 살려 보니 너무 이제 부동산을 외면하는 그런 기조도 강하다 보니까 한 번은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때 참 외로웠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참 남들이 안 하고 지금 그걸 왜 해? 어찌 보면 지금의 코스피를 바라보는 이 대중의 시각이 국장을 왜 해? 그렇죠. 이걸 왜 해라고 하는 것이 2012, 13년의 부동산 또 저런 2018, 19년의 암호화폐 막 이때처럼 좀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창피할 정도 이런 시기가 돌아보면은 오히려 기회? 좀 워낙 그랬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은 좀 항상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좀 근데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외롭고 힘든 거에 대한 보상이 1년 후에 바로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사실 뭐 코인도 참. 지금 돌아보니까 잠깐인 것 같지만 부동산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도체 민족이라 좀 네, 빨리빨리 빨리 그렇죠.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사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저 기름 가지고 있는 나라들처럼 뭔가 내가 여유 버틸 수 있게. 있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나라에서 지원금도 뭐, 나오고 막. 뭐 네. 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죠. 고통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항상 그게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오히려 빨리빨리 성과 내렸고 급급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는 했다.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국내 주식하던 자금 빼서 해외 주식으로 가고 있고 미국으로 가고 네네, 있고 그렇죠. 원래 좀 있었던 이제 그나마 있었던 코스닥 쪽 트레이딩 자금도 빠지면서 코인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요즘에 예. 뭐 마통 뚫어서 코인 산다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장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봐. 그렇죠, 안 좋아질까 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당연히 지금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근데 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자산이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급등했다가 좀 항상 급락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마치 지금 술 기운이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굳이 막 술 마시지 마 뭐 이런 말 해봤자 뭐 안 이제 들리죠. 그렇죠. 안 들리고 뭐 잔소리로만 들리고 하니까 그렇죠. 적당히 즐기다가 분명히 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과는 또 달리 비트코인은 이미 또 ETF로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제도권으로 그렇죠. 들어왔고. 제도권으로 예. 들어왔지만 이 알트코인들은 알트코인 시총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대략 한 3위 이후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항상 그래도 2등은 했고 3위부터 그 상위권을 형성하던 자산들이 몇 년 뒤면은 저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침이 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서 좀 장투를 한다라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알트에서의 조정이 이게 산이 높을 만큼 골이 분명히 깊은 쪽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적당히 그냥 나는 그냥 잘 즐겼다 하면은 거기서 이익 실현해서 빼고 한마디로 이거는 좀 빠져나와야 하는 잡코인이라면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 곳이니까 오래 즐기기에는 좀 적합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코인 쪽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이 뭐 사상 최고치네 뭐네 해도 그걸로 큰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알트코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오히려 이런 코인 불장에서도 막 물린 사람들이 더 많고 손해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자산시장 좋을 때 금을 사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사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보면 여담이긴 한데 이게 비트코인 ETF를 왜 승인해 줬을까라는 부분도 뭐 사실 뭐 언제 하느냐라는 거는 뭐 미국의 마음이기는 하고 한데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이란 걸 완전히 다 버리고 금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의 흐름도 좀 보시다시피 금이 되게 잘 나갈 때 비트코인이 막 조정을 받았었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 금이 막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의 약간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이제 부상을 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비트코인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도 그렇지만 이제 금 시총에 과연 몇 프로까지 얘가 갈까를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쯤면 다 왔다. 뭐 킬시우드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사람들은 금 시총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이게 견해가 금 시총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은 비트코인 버리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요거 키워주면은 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데가 여기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얘가 이제 더 부상하고 또 킬 수 있는 좀 그런 배경도 좀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사서 모으는 금값은 떨어뜨리고 그렇죠. 중국이 멀리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올리고 어찌 보면 중국 약 올리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